오늘은 이제 건물 청소 관련해서 건물 이제 청소 관련된 업무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위험한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일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건물 청소. 건물 청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레기 바닥 쓰는 거하고 뭐 닦는 거하고 다 있지만 대청소 중에서도 우리가 왁스 작업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왁스 작업 해봤어요. 없죠? 왁스는 기계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바닥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왁스는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럽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요 위험, 왁스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이면은 미끄러워서 넘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허리를 계단에서 넘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또 숙여가지고 일만 해야 되니까 허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우선은 넘어지고 하면은 머리를 다치면 안 돼요. 아까 봤던 남자 선생님 있죠? 예전에 밖에 나가서 왁스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뒤로 쌩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피 나고 병원 가고 그랬었어요. 이게 흔히 걸어다니는 바닥이라고 해도 미끄러우면은 진짜 위험한 거니까 조심히 다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모, 모자를 써야 돼요. 다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미끄럼 방지 장화가 있어요. 우리가 비 올 때 신는 장화 말고 미끄러울 때 안 미끄러지도록 신는 장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경. 예를 들면 뭐 눈이 따가울 수도 있고 먼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눈을 보호해주는 안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방 세제 설거지 할 때 우리 벗겨요. 고무장갑 끼죠? 그렇게 그렇게. 왜냐면 손이 트지 않게. 왁스 세제 같은 경우는 청소 세제는 세제가 약간 독하기 때문에 피부염 같은 거 막 괜히 껍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장갑도 껴야 되고 우리가 일반 이런 옷을 입으면 물도 튀고 세제도 튀고 옷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작업복도 착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수영하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요? 스트레칭.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꼭 스트레칭 운동하세요. 우리도 이 말 나온 김에 스트레칭 한번 해요. 기지개 펴요. 앉아있으니까 기지개 펴. 기지개 펴. 이렇게 펴. 펴. 응. 오래 앉아있어도 꼭 스트레칭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작업을 전후할 때도 스트레칭을 꼭 한 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높게 쌓여져 있는 박스나 이런 주변 정리들도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리제, 방택제, 왁스를 삼키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방리제는 세제가 굉장히 세, 이런 때를 다 벗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조금 세고 살갗에 닿아도 조금 따갑고 그리고 굉장히 미끄러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광택제는 지금 보면은 바닥이 약간 반짝반짝 빛나잖아. 말 그대로 좀 빛나게 해주기 위해 광택 수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왁상업을 하다 보면 이런 포도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것들도 벗겨지지 않거나 훼손되지 않고서 꼭 이렇게 잘 들고 그리고 코드나 이런 게 잘 꽂혀져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미끄럼적인 표지판을 설치하고 문지를 제거합니다. 미끄럽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물기가 남아있는 것들은 미끄러지지 않게 꼭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급하게 뛰어오르거나 내리지 않아요.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작업하도록 보조도구나 작업 자세를 바꾼다. 우리 똑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있으면은 편해 아니면 불편해? 똑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있는다고 생각해요. 불편하죠? 움직이고 싶잖아. 작업을 할 때도 계속 구부려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 아플 수가 있어. 허리도 아프지, 목도 아프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자주 바꿔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할 때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친구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겠지만 절대 하지 않고 무거운 물건은 2인 1조로
동반하거나 대차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넘어지고 나면 큰일 나니까 여기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작업 중에 짧게 자주 쉬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작업을 하면서 쉬기는 쉬는데 한 5분씩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분씩 쉬는 거를 자주 5분씩 쉬라는 얘기야. 한 번에 쉴 때 길게 쉬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어둡지 않게 조명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냄새가 해독 냄새가 나거나 이럴 때는 꼭 무조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자, 이제 계단 청소. 계단 청소 우리 많이 해봤죠? 계단 청소를 할 때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발을 헛딛지 않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 구부리고 있는 자세에 있어서 또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단 청소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 작업 방법과 주의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작업 미끄럼 방지 장화, 보안경, 보호장갑, 작업복을 착용한다.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자세. 그리고 이제 또 작업 전으로 우리는 스트레칭을 한다. 몸이 굳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 정리 정돈은 잘하고 똑같이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잘 붓기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계단을 오를 때는 손잡이를 꼭 잡는다. 왜냐면 계단이 미끄러우니까. 세제를 뿌려놨는데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미끄러워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꼭 손잡이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어둡지 않도록 적정 조명을 유지해야 되고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작업하도록 보조구나 작업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 그리고 세척제나 각색제를 삼키거나 눈에 들어왔을 때는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작업 중에 또 납작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고 또 급하게 뛰어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것. 또 작업 중에 짧게 자주 쉬는 것이 효과적이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젖은 손으로 전기불이나 이런 걸 절대 만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절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우리 집에서 화장실 청소 해보잖아. 해봤어요? 해봤어? 응. 그러면 우리 화장실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조심조심하죠? 그리고 또 어디 무슨 도구나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되고 우리 보면은 세면대 위에 겨울이나 뭐 이런 거 닦을 일이 있으면 밟고 올라가거나 절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거기서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청소를 하기 전에 어떤 거를 또 저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항상 똑같은 말 나오는 거죠? 작업모 쓰고 미끄럼 방지하는 장화하고 보안경 쓰고 장갑도 끼고 그다음에 꼭 몸이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경련이나 이런 경직되지 않도록 스트레칭도 해주고 벌레의 유는 최대한 제거하고. 물기가 너무 많으면은 청소할 때도 힘들고 나중에 따내고 그걸 말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 굵기는 최대한 제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울이나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작업 발판이나 공이 닿는 청소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높은 곳에 거울을 닦아야 돼. 그러면 걸레를 공에다 걸고 이렇게 손으로 닦는 거야. 올라가서 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세면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나 그냥 제가 밟고 올라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진짜 머리도 다치고 큰일 나요. 그리고 세제, 락스, 흡입제가 묻으면 즉시 씻어낸다. 그리고 이제 또 작업 중에 틈틈이 짧은 휴식을 갖고 물도 자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젖은 손으로 작업하지 않아요. 어딜 가나 젖은 손으로는 괜찮겠지 하고 물건을 잡더라도 미끄러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마른 손으로 작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어둡지 않게 작업 조명을 유지해야 되고 미끄럼지에 있는 을 똑같이 설치해서 물기도 제거해야 되고 우리 지금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작업 중에 음주나 흡연을 하면 안 되고 세제, 약세, 투명제는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그 자리에 두는 것도 중요해요. 작업 중 이제 계단에서 미끄러졌어. 근데 봐봐. 이게 실제로 있던 얘기였나 봐.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청소를 하던 중에 미끄러져가지고 1층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 사망했대요. 이게 넘어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부딪히는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돼요.
근데 청소에서 미끄러진 원인이 뭐냐? 슬리퍼를 신고 청소를 해. 그럼 우리 슬리퍼는 편하기는 하지만 잘 벗겨지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절대 벗겨지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인 슬리퍼를 신은 채 청소 작업을 실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단 미끄럼 방지 조치가 미실시될 때. 끝부분에 우리 계단 이제 내려갈 때 보면은 약간 세 줄처럼 이렇게 쇠 있는 부분 있는 거 알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끄러지지 말라.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아까 이 사고 난 그 장소에서는 이런 미끄럼 방지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미끄럼 방지 작업, 미끄럼 방지 우리 신발을 구매해가지고 절대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시야가 정확히 잘 확보가 돼야 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서 이제 계단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어딜 가나 이제 미끄럼 방지가 다 계단은 다 되어 있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 많이 겪을 수도 있겠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나 봐. 버스 터미널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이동하다가 후진 중이던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네요. 후진하는 차에 부딪힌 거야. 내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했어. 근데 후진하고 있는 차에 뭐 도로나 이런 데 그냥 차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고액자 터미널로 이동을 해야 되고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앞에 주시를 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우리가 잘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교육들도 잘 실시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봐봐요. 화분을 옮기다가 너무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들다가 우직하고 어깨가 이제 소리랑 함께 내면서 화분을 떨어뜨려가지고 부상을 무거운 아까 그때 우리 앞에 뭐라고 했어요? 2인 1조.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꼭 2명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2인 1조. 2명씩 들고, 그리고 이제 이동 대차, 우리 끌차. 끌고 갈 수 있는 차에다가 무거운 걸 들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갑자기 안 들다가 들었으니까 꼭 스트레칭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제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어요. 보니까 최근에 이거 봐봐. 학교 대청 작업 중에 창문을 닦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를 부상을 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자 선생님이, 여기, 아까 봤던 남자 선생님이 청소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박아졌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위험해요. 이럴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화를 신어야 되고 미끄럽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꼭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우리가 항상 또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안전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염산에 따른 용기에 따르다 손에 묻어 피부 손상. 염산은 사실 쓸 일이 없어요. 너무나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잘 쓸 일이 없는데 만약에 뭐 염산이나 이런 걸 쓸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무조건 꼭 장갑을 착용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한 거다. 위험한 물질이니까 꼭 조심하세요라고 한다는 저는 소지가 꼭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의 교육은 이걸로 끝나고 우리가 지금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유튜브 강의를 하나 보고서는 한번 볼게요. 소리 잘 들려요? 작아요, 선생님. 소리 작아? 네. 들려요? 어둡게 해줄까요? 어둡게? 잘 보여? 이번 소개드릴 이유와 공통에 따른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복도의 바닥 청소작업으로 미끄러운 바닥 청소 중 넘어지거나 또 길이 비슷한 원수로 인한 뭐야? 센터로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희귀 소개된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 목표 및 바닥에서의 올바른 작업 교육, 신중한 기기류 점검 및 잘 들려? 잘 들려? 두 번째로는 천장 등 구조물 및 유리창 초보 작업으로 등장 및 사다리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거나 무리한 장비를 이용한 것이 있고 외벽 매주 축소 작업 시 추락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다리 및 작업대의 올바른 사용이나 올바른 중량물 취급하는 것, 올바른 매주 축소 작업 실시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단 청소 작업으로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청소작 없이 급격하게 질환이 있으면 청소용 세대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계단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 교육과 올바른 작업 장비 유지,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화장실 청소 작업으로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돈 등에 부딪힌 피임 등의 위험이 있으며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화장실 바닥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구조물 충돌 예방 조치와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방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왁스 작업으로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넘어지거나 청소용 기기기구의 부적절한 사용,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예방으로는 복도 및 바닥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 교육과 청소용 기기기구의 안전한 사용,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방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5가지의 업무 공정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도 및 바닥 청소 작업 같은 경우는 주요 재해사례로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지거나 청소용 기기구 사용 미숙에 의한 재해 및 중형 누발에 따른 무릎의 질환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 업무의 사용 장비로는 진공 충돌이나 날짜를 이용된 차, 손수레, 청소용품, 이동식 코드리, 미끄러운 방지용 신발, 장갑 등에 대한 업무가 있으며 유해 유형 물질로는 세정제 부분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무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바닥 청소에서는 독일 바닥에 고여있는 물기,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되고 미끄럼 방지 장갑이 안전하게 착용하고 그리고 수행해야 합니다. 복도 청소 시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무거운 청소 용품이나 물건은 어깨 높이 이하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등급을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 L자형 이동대차 같은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동대차 사용 방법으로는 작업 전 운동 통로 확보 및 통로 장애물 제거, 알기 방지를 위해 바퀴에 공부할 설치, 적재 시 시야 확보와 내용식을 보장하고 적재, 허리는 현 상태로 조절적으로 있는 방식으로 일반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장이나 벽 또는 유리창 청소 작업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으로는 청소 중 떨어지거나 청소 중 문날 창문에 끼인 폐기물 또는 청소용품 이동에 따른 요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용 장비로는 L자형 이동대차, 손수레, 청소용품, 그리고 보수작업에 따른 사다리나 보수작업대를 활용하며 미끄럼 방지용 신발, 전력 등을 착용합니다. 유해 위험 물질로는 세정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작업의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보수작업에 따른 사다리 및 작업대 사용 시 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사다리보다는 안전한 작업대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 사다리 아래에 다른 물건을 기어서 사용 금지,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사다리 이용 금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림건 및 유리창 등 구조물 청소 작업 시 수시로 트림건과 유리창 근처에서 작업 시 청소 중 사용 금지 등에 대한 투지 부착, 또 트림건과 유리창 근처에서 작업자 사용 시 그냥 빼면 되는 거고. 육상의 출입 금지, 보셨어요? 이거 PT 다 한 거예요? 끝나야 돼요. 그래야 돈을 보지. 순간의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대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봤어? 다음은 와, 보고 있어요. 그런 분야에 넘어진 청소년들에 의한 문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협조하는 중 교육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약감이나 유해이용 물질로는 손수레, 청소용품, 사다리, 보소 작업대, 미끄러운 방지용 신발 장갑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해이용 물질로는 세정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계단의 상향으로 이동하는 기상 청소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업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차,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청소 전 계단이 물이나 왁스 등으로 미끄러운지 확인한 뒤 청소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청소 작업으로 재해 유입방법은 세정용 세제와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화장실 물에 미친 게임 등의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장비로는 손수레, 청소용품, 미끄러움 방지용 신발 조각 등을 첨부하고 있으며 유해 위험 물질로는 세정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작업의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넘어짐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넘어짐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작업 전 바닥 미끄러운 여부 확인, 작업 전 바닥의 녹기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업 시 뛰지 않고 미끄럼 방지 장갑 및 안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화장실 출입문 부분, 작업 시 청소 중 사용 금지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 출입을 제한해야 됩니다. 또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대한 조치로 변기나 세면대 등의 구조물을 활용해서 물을 지탱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무릎 질환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리의 왁스 작업으로 이러한 부품 작업을 진행 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청소용 기계기구 사용을 미숙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 장비로는 자동 바닥 세정, 손수레, 미끄럼 방지 신발 등이 있으며 관련된 유해 이용 물질로는 방부제나 공택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왁스 작업 시 조치로 장애물 사전 제거, 왁스 작업 운동과 오후 작업 실시, 뛰지 않고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바닥 세정기에 대한 조치로는 작업자 이외에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자동 바닥 세정기의 개선 및 이동식 코드리 등에 대한 절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수행해야 합니다. 방리제, 공택제 사용에 대한 조치로서는 왁스 작업 전 방리제와 공택제에 대한 문제 안전보건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보건상의 취급사항 및 응급시 조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25회차 발명자 역량 방학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교실을 참 안전통달과 안전한다 변칙입니다. 이번 계획은 경기 안전보건교육 제4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네, 시설 관리 환경이나 근무 원인 같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재미난 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초창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대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온열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를 아니면 재해 발생을 했을 때 응급처치를 한번 보시죠. 하면 생각하는 거죠. 힐포센수리는 자발순환이 정지된 환자에게 자발순환이 늦지 또는 회복되도록 시행하는 형부학과, 인공호흡, 퇴학 등의 기술이 뜻합니다.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재생호, 효과적 전문 소생술, 심정지 후 통합 치료 등이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식은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대해 시간으로 오늘 심폐소생술과 주변발, 외상, 화상,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에 대해 전순사,
내과적 공급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 출혈, 외상, 화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과 보험, 저온 손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내과적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말하며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온몸으로의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는 혈액 공급이 4에서 5분만 중단되고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며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고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응급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마비로부터 살아가는 사람 중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생존하더라도 대다수가 심한 뇌손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회복된 후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장마비 이전의 지능을 회복하지 못해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 환자의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치료법입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합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심장이 원활한 펌프의 역할을 하려면 심장 근육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급성 심근경색의 증세가 있으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은 가슴의 경배가 뻐근하게 하고 누르는 듯한 증상, 조여오는 느낌 등 가슴에 불편감이 발생하여 수분 이상 지속됩니다. 또 가슴에서 느껴지는 증상이 팔, 등, 목, 턱 또는 배 위쪽 부분으로 퍼져나가고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 구역질, 어지러움증이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생존 사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존 사슬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을 말합니다.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해두고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신속한 제습 후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심정지가 일단 발생되면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들을 상대하여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는 목격자가 심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즉시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목격자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신고받은 응급의료체계는 신속히 환자 발생 현장에 도착하여 제세동을 포함한 전문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에는 심정지 원인을 교정하고 통합적인 심정지 후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심정지 환자가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사슬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슬은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일단 심정지가 발생되면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누구나 심정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정지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슬은 신속한 신고로 심정지를 인지한 목격자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음을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슬은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슬은 신속한 제세동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나 119 구급차에 배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심장 충격 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슬은 효과적 전문 소생술 및 심정지 후 치료로 심정지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에는 의료진에 의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된 뒤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목표 체온 치료, 관상동맥 중재술, 경련의 진단 및 치료 등의 통합적인 심정지 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심정지 환자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생존 사슬이 즉시 그리고 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중에서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를 제외한 4가지 사슬은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 시행되므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은 이를 발견한 목격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고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응급환자를 발견한 데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 의무와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협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의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응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에 안되는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고 응급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에서 소아와 성인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소아와 성인의 삶에는 심정지 원인의 차이가 있으며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나이의 성인은 다음과 같은데 신생아는 출산될 때부터 4주까지, 영아는 만 1세 미만의 아기, 소아는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성인은 만 8세부터를 심폐소생술 나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 방법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먼저 반응을 확인해야 하는데 환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만약 주위에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 확인을 해야 합니다.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의료전화센터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흡을 확인했으면 가슴 압박을 30회 시행합니다.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딱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펴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는데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서를 타고 세워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합니다.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키고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합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뻔해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데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자세입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할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본소생술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의료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의료 제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정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제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비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 10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2 응급의료를 시행한 제26조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차량 20톤 이상의 상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가족 이용시설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의 가족 이용시설은 철도 역사, 여객 자동차 또는 항만 5,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청사 등을 말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방법은 먼저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부착한 후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순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2개의 패드를 부착하는데 패드 1은 오른쪽 복사뼈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중간 겨드랑이에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고 패드와 심장 충격기 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데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입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에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하며 심장 충격기 충전은 순수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며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하고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다시 시작하며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버튼을 클릭해 일반인을 위한 심정지 유의행동 지침에 대해 살펴보세요.
출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혈이 있을 시 활력지구를 측정하고 쇼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부 출혈이 없고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내부 출혈의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온, 금식을 하며 국소 부위 출혈 시 5분 이상 직접 압박 또는 지압적 압박을 시행합니다. 지혈제는 절단 등 신경이 미흡할 때만 사용하고 처치 후 2시간 내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출혈 시에는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글게 마른 거즈를 놓거나 코로 손가락을 눌러 압박을 가하며 찬 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를 코 위에 댑니다. 외상에서 찰과상은 어떤 물체와의 마찰에 의해 피부 표면에 입은 상처로 출혈이 심하지 않으나 감염되기 쉬우므로 흐르는 물로 5분간 세척 후 소독합니다. 외상에서 절상은 끝이 예리한 칼, 유리, 파편 등의 물체에 의해 피부가 잘려서 입은 상처로 피부가 베인 경우 감염의 위험성은 적으나 출혈이 많고 직접 압박으로 출혈이 안 되고 내부 조직이 터져 보일 정도이면 봉합이 필요하고 병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외상에서 자상은 끝이 날카롭거나 예리한 목, 흉부, 참 등의 피부가 찔려 입은 상처로 상처가 좁고 깊어 소독이 어렵고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녹이스럽거나 지저분한 못에 찔렸을 때는 화상품 예방접종 등으로 고정시키고 구급차로 이송하고 칼에 깊이 찔린 상처는 내장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태 관찰이 중요합니다. 외상에서 절단상은 심한 출혈을 보이며 절단 부위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절단 부위를 지혈하여 처치한 후 출혈이 심하면 지혈대로 처치합니다. 절단물을 생리식염표에 씻어 거즈로 싸고 비닐로 2겹 싼 후 얼음물이 담긴 물통에 넣어 적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팔다리는 6시간 이내, 손가락은 24시간 이내에 적합 가능합니다. 복부 외상은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를 덮고 비닐이나 알루미늄 포일을 덧대어 밀폐드레싱합니다.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 상황 해결 후 골절 부위를 고정, 호송하고 개방성 골절 시 찬탕 처치 후 골절을 처치합니다. 심하게 가기진 경우는 가능하면 바로 펴고 관절 부위 골절은 펴지 않도록 합니다. 복합 골절 시 돌출된 볼펜을 밀어 넣는 것은 금지하고 개방성 골절 부위에는 지혈대를 금지하며 운반전, 사지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골절 부위 상하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말초 혈액순환 장애 여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연좌 발생 시에는 다친 부위에 부목이나 붕대를 이용해 고정한 후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수건이나 얼음 주머니에 얼음을 넣어 간접적으로 다친 부위를 냉각합니다. 그리고 붕대나 천으로 다친 부위를 적절히 압박하고 환자를 편하게 높이고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킵니다. 다음으로 화상에서 열 화상 발생 시 먼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타고 있거나 그을린 옷은 제거한 후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한 물수건으로 30분 이상 식혀줍니다. 물집은 벗기거나 터뜨리지 않도록 하고 어린아이들은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도록 하며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도록 합니다.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에 손상이 생길 때는 손상 부위를 10분 이상 물로 세척하고 마른 고형 화학물질을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하며 씻을 때는 높은 압력의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화학물질로 인해 눈에 이상이 생길 때는 다량의 흐르는 찬물로 10분 이상 세척하고
양쪽 문을 모두 가리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로 인해 클린에 걸렸을 경우 기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구강 내 도강이 아닌 기구를 이용한 인공호흡법을 실시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또 복용에 의한 중독중, 약물, 음식물, 독성식물 복용 시에는 한두 컵의 우유나 여러 잔의 물을 마시게 하고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자극하여 구토를 유발하도록 합니다. 구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할 경우 환자가 무의식일 때는 먹이거나 토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강산, 강알칼리, 세척에 석유화학 제품, 방패제 등은 토하면 위나 식도에 자극을 더 주게 되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다음으로 보온 순환 중 열성 경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성 경련은 보온에서 바다 바람으로 인한 염분 손실로 전해질 불균형을 나타내며 근육의 집중 경련, 어지러움증, 실실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먼저 휴식을 취하며 전해질 용액을 공급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후 경련 부위를 마사지 또는 찬수건을 적용하고 경련이 지속되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일사병은 다량의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며 더운 곳에서 직사광선의 장기간 노출 시 발생하고 나른함, 두통, 부영질과 현기증, 저혈압, 빈내, 실신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먼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며 물, 식용수나 이온 음료수를 공급하고 무의식 시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열사병은 고온으로 인한 장애 중 가장 극심한 상태로 더운 곳에서 작업 혹은 운동 시 발생하며 발한 기능 정지, 체온 상승, 피부 건조, 붉은 안색, 빈내, 동공 확대, 의식 수준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의 경우 약 25%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먼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의복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고 부채질을 하여 체온을 내린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다음은 저온 손상 중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고 보온을 유지합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하고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먼저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고 온수를 공급, 보온하며 38에서 42도의 온수에 담그게 합니다. 불을 직접 대지 않도록 하며 자극을 주거나 문지르지 않게 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합니다. 이번에는 내과적 긴급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경련의 경우에는 업고 뛰면 안 되고 기도 확보 후 관찰이 필요합니다. 복통이 일어나면 변비, 소화불량, 맹장염 등을 의심해야 하고 진통의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설사가 나올 때는 지사대에 주의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며 탈수를 방지하도록 배 아플 때 있잖아. 하루에는 진통제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병원을 방문하도록 배 더 아파. 배가 더 아파. 소화불량, 식중독, 고열, 뇌손상, 임신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혈당증이 나타나면 정상이거나 우리 5분만 힘내요. 그리고 30분 휴게 시간 해요. 다 끝나가니까. 지금 어지러움과 두통, 실신, 발작,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신경이 날카롭거나 정신 이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식사 여부를 묻고 의식이 있을 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며 병원 이송 후 처치하도록 합니다.
과호흡 증후군, 정신충격,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심장, 폐, 신경계 질환 등이 원인이며 숨을 바쁘게 몰아쉬고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산염기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먼저 비닐봉지를 입과 코에 대고 자신이 내쉴 숨을 다시 들이마시게 하고 환자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하도록 합니다. 환자로 지나는 건강상의 예방법을 마음의 기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버튼을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최근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진짜 운동, 스트레칭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우리 이제 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 반 조금 넘게 1시간 앉아 있었어요. 근데 힘들죠? 힘들지? 그래서 스트레칭이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멘탈 건강도 진짜 필요한 거야. 알았죠? 우리 오늘 1시간 쭉 스트레이트로 쉬지 않고 있으니까 3시까지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뭐 하고 있어요? 네. 토요일 시간 내가 알고 있으면 주말에 일요일 시간이 문제가 되시는 것이 추워요. 네. 추워요. 그래서 네. 그리고 계절이 이거 보고 있어요. 내용이 계절이 많아서 네, 보면 온도가 네. 그러면서 지금도 네. 아무도 또한 계절이 변하게 되면 강수량이 비가 많이 오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지고 같은 온도여도 습기가 많아지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또한 계절이 변하면 밤낮의 길이가 바뀌게 되는데 밤낮의 길이 또한 온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바람도 바뀌고 나무나 햇빛이나 가스도 나타납니다. 먼저 기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온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연평균 10도에서 16도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도에서 27도가 평균 기온이라고 합니다. 5월은 16도에서 19도, 10월은 11도에서 19도,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영하 6도에서 7도까지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세서 기온은 영하 32.6도 인정됐다고 합니다. 역대 글자가 잘못됐네요. 역대 최고 기온은 41도, 1도의 기록을 이렇게 온도가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변하면서 1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1도가 될 때는 그날의 최고온과 계절 기온이 10도 차이가 나는 1도가 그날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교차 등교원이 보면 지역마다 또 이렇게 다르고 1교차도 1교차는 최고 기온과 최소 기온 차이를 얘기하는데 최저 기온과 최소 기온의 차이가 10도가 넘는 날이 굉장히 잦죠. 그래서 많은 날들의 1교차가 10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의 차이인데요. 강수량은 대체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에 강수량이 많게 돼서 여름에 강수량이 많게 되는데 이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것이 여름에 덥게 느껴지는 현상과 상관이 있겠죠.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밤낮의 길이가 다릅니다. 여름에 우리가 특별히 더 더운 이유는 해가 일찍 뜨고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비치는 시간이 14시간 45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기온이 훨씬 더 높고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이나 또 바람의 압력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기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에는 북서쪽에 위에 높은 반면에 여름인 6월에서 8월에는 남서, 남동, 홍동, 남동계의 기온이 높습니다. 이렇게 겨울과 여름에 바람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 우선인가 하는 타골풍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계절풍이 발생할 때 주변의 기압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름에는 전형적으로 남북 곡조형이고 겨울에는 서부 동조형이어서 겨울에는 기압 강도가 크기 때문에 풍속이 강하고 여름에는 기압 강도가 낮아서 풍속이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바람이 불 때 많이 춥게 느끼는가 하면 여름에는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죠. 또한 여름에 바람의 물리적인 성질도 상관이 있는데요. 겨울 계절풍은 차고 건조해서 여름에 비해 건조하고 여름의 계절풍은 무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 훨씬 더 덥게 느꼈습니다. 이런 바람의 영향들이 기후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조리실에서는 식자재 있고 공수 작업을 하게 되고 식자재 분류 작업을 하고 전처리 작업을 하며 조리 작업, 내식 작업, 식기세척 작업, 후처리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 작업이나 분류 작업, 전처리 작업, 식기세척 작업, 후처리 작업 등에서는 주로 조명을 진입한다든지 반복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은 반면에 조리 작업이나 배식 작업에서는 역시 반복 작업이 많지만 거기에 보열 작업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청소 환경 미화 작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청소 환경 미화 작업은 복도 및 외곽 청소하는 작업과 밀착 및 부조리 청소하는 작업, 계단 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쓰레기 분리, 주거 작업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소 환경 미화 작업에서 청소 도구를 준비하고 운반하며 손걸레, 시설비 청소를 하는 경우에 또 바닥 쓸기, 계단 청소 이런 경우들에서는 반복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걸레 청소에서도 역시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벽면이나 천정 먼지 제거 같은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깨 위로 팔을 올려서 하는 작업으로서 어깨가 상당히 부담되는 작업입니다. 그 외에 바닥 방택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긴 한데요. 이 작업에서도 역시 힘이나 반복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물걸레 수세미 작업, 물걸레나 화장실 청소 작업 이런 곳에서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짐이나 이런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업무에서 공정을 보겠습니다. 시설 관리 업무에서 하는 일들은 되게
예초 작업을 계절 따라 예초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예초 작업에서는 주로 건강에 있어서는 진동 작업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작동하실 때 우리가 진동을 방지하는 방지 장갑 같은 것을 착용하셔야 하고요. 그 외 예초 작업에서는 예초로 깎이는 그 어떤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튀김에 의해서 휘어진 조각들에 의해서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사다리 작업에서는 주로 1인 한 명이 전화기를 할 때 균형을 잡지 못해서 넘어지거나 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다리 작업이 주로 나무에 적용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적용 작업을 하면서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깨나 이런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고요. 또 시설 유지 보수 작업을 또 시설 관리 업무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업무로서는 경비 업무의 작업 공정인데요. 경비 업무에서의 주된 일들은 아마도 순찰 작업과 CCTV 모니터링 작업, 그리고 차량 관리, 그리고 안내 작업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위험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 중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있었던 사고들을 적어본 내용들입니다. 조리 종사자의 업무에서 위험수로 물 청소를 하거나 해서 그런 바닥이 많고요. 그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적재물이라든지 설거지 도구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요리를 하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의 화상, 뜨거운 물의 화상, 이런 것들, 그리고 시설 사이에 밀거나 장비에 걸리는 사고들, 그리고 뜨거운 열 피우는 의사병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조리하면서 열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병이 되겠죠. 그리고 열사성과 때로 야채나 이런 것들을 냉장고 안에서 꺼내서 음식 사고로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이 되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정되어서 감전되는 사고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식사에 상관하다고 이렇게 이제 영양불식이 되겠죠. 하다라고 하면서 대체로 인플루엔서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최근에 인플루엔서는 요리에 대해서 요리님들 인플루엔서들인데 요리사 폐관 같은 이런 위험도 있어요. 다음은 선거 환경이와 업무 기술 주제들의 위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거하시는 분들은 열대 물통거리와 같은 통로를 할 수도 있는데 물들을 사고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정비용 이용하면서 대면서 세제로 움직인다든지 세제로 물들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지급 작업, 걸레질이나 이런 또 청소용 세제를 이용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난다, 혹은 또 세제를 봐도 병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병에서 담아 쓰시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설관리 업무의 위험에 있었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관리 업무에서 이 예초기가 가장 좀 위험한 것의 부분인데요. 예초기의 날의 안전관계를 밀착함으로 해서 예초할 때 발생하는 나무 조각이라든지 돌 조각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튀거나 피부에 튀어서 상처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자주 있게 되고요. 또 작업 중에 엔진부 바이브로 인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예상되는 돌 조각, 나무 조각이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초 작업으로 예초기의 진동에 의해서 진동병이 생긴 사례에서는 아마도 시설 관리 업무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다리 작업을 보겠습니다. 사다리는 주로 경사진 연구는 요철이 있는 바닥에서 사다리 때 영향이 맞지 않아서 주로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일조로 한 사람이 사다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사다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작업자의 균형 상실 또는 사다리의 균형 상실로 인해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업무 중에서는 헤드그라인더나 드릴기를 사용하면서 그 장비의 손이 밀리는 현상 작업에 있었고 이동 중에 전동 기계를 사용하면서 안전에 혹은 체크를 하는 옮기다가 등에 부딪히는 경우 시설 관리를 위해서 확인하던 중 계단이나 그런 바닥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 특히 이제 계단의 경우에는 조명이 닿지 않아서 이 중장년 근로자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옥의 노후 개선이나 절연이 불리한 이동 전선 등의 사용 중에 감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전선 공구 누선으로 인한 감전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 업무의 위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비 업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 업무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주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손님을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감정 노동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비 업무를 하시면 그 소속가에게 작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온도 조절에 덥거나 춥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덥거나 추운데 의한 탈진이나 공상이나 전천후증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경비 업무는 주로 이제 밤에 이루어지는 경비 업무의 경우에는 어두운 전동 때문에 시설 중이 약간만 원하지 않으려고 쉽게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그런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고 격등에 보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경비 업무에서는 교통 통제를 무시하고 그냥 차가거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도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연령대별 산업재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 2022년도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산업재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통계에서 아까 제가 이것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묶어두었는데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50% 이상이 60%가 넘게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연령이 많이 드는 사람이 이렇게 그때가 맞는가 하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50대 이상의 연령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시죠. 학회의 자료들은 사실 산업재해라든가 사고와 질병을 합한 것인데 이것은 이 자료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자료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자료이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신을 가진 물품에 대한 질환병 이런 질병도 들어가고 근육골백 질환, 대장경계 파열이나 폐소근육이라든지 무릎 연골 파열이라든지 수분간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근골백 질환, 스트레스에서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우울감 혹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또 그 외부에서 이제 일투기를 사용하거나 숲을 배회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너무 시간 진드기에 물려서 생기는 그런
그래서 업무상 진급을 하는 이재병도 있는데 이 업무상 질병도 여성이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굉장히 많아요. 70%. 업무상 사고 전체에 사는 산업재해에서 발생하는 50대 이상의 비율보다는 업무상 질병에서 먼저 연대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산업재해가 왜 더 높은 연령에서 생기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위에 몸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어떻게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 이분이 한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생긴 남성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이라도 혹시 아시는 분들. 저도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분 지금 이 사진을 보도 이분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모습을 샀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었던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몸이 변한다는 것을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노화라고 하죠. 노화라는 것은 이제 성립이 이후에 인체가 노화된다고 저는데 사실은 성립이 일부라는 성장기가 지나면 성장기가 지나면서도 저는 이제 이런 노화라는 것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노화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몸이 이렇게 얼굴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부터 신체 기관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선장이 끝난 후부터는 조금씩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산업에서 야간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이제 노화라는 부분이 산업재해가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조사하는 것이고요. 특히 재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감각 기능과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 이런 기능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능의 변화 중에서 첫 번째로 시각 기능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시각이 50세가 넘으신 선생님들은 다 내가 눈이 잘 안 보인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곳을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노안이라고 하죠. 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 노안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기능의 손이 떨어진다. 이 말을 배우고 있어서. 되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못하는 세상에 인기가 거리 인지 기능이 저하합니다. 그것은 사실 산업재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적 거리 인지가 저하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거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못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이만큼 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거리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각적으로 거리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신호와 변하는 조명에 대한 접근 속도가 적다든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을 하실 때 야간에 일을 하시거나 불을 갑자기 켰을 때 조명에 적응하는 속도 또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여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50세 이상의 장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명이 바뀌는 경우에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경우에 천천히 움직이셔야 된다. 적응하고 나서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각 기능에서
40대 중반에서 노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시나 거시라고 부르는데 근시라는 것은 가까운 것을 본다라는 것이고요. 원시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잘 본다라는 것인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이 시력이 안 좋은 것은 근시에 해당되고 연세 드신 분은 대체로 이제 멀리 거는 잘 보시는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왔을 때는 멀리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건 잘 안 보인다. 이것이 이제 노안입니다. 그런데 이 노안은 40대 중반부터 오는데 이 멀리 보는 원시의 시각도 사실 50대가 되면서부터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0대 중반부터 노안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까운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글자를 크게 해야지 잘 보인다.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멀리 보는 것도 5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서 점점 더 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까운 것도 가고 멀리 것도 가고 이게 이제 이 50세 이상의 장년들의 이제 고민인 것이죠. 이 표는 이제 연령대별로 정상의 시각적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거고요. 0.7 이하 우리가 0.8 이상을 정시암으로 봤을 때 정시암보다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50대에서는 25% 정도 된다면 70대에서는 58%가 넘고 80대 이상에서는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세가 드실수록 멀리까지도 잘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 때문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령이 있는 사람들과 문서를 작성을 할 때도 과거에는 10폰트 글자는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12폰트, 13폰트 해야지 이제 문서를 볼 수가 있고 작은 폰트의 글자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변화를 이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도 기능의 변화들은 청각 기능의 변화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소리의 주파수인데요. 우리가 20Hz에서 2만 Hz 아주 높은 소리, 2만 Hz 아주 높은 소리입니다. 20Hz에서 2만 Hz 소리가 듣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는 500Hz에서 2500Hz 정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청각은 20세부터 연령이 증가하며 감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써졌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10세까지는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10세까지는 18,000, 19,000Hz의 주파수를 듣지만 20세가 지나가면서 점점 주파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여기 40대는 14,000Hz, 50대는 12,000Hz, 60대가 되면 1,000Hz 이렇게 주파수가 흐를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이 좁아진다. 그렇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주파수의 영역이 좁아졌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되지는 않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주파수의 영역은 500에서 2,500Hz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청력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연세가 높아질수록 주파수의 영역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20대의 파란색의 그림을 보시면 8,000Hz에서 이렇게 정력이 떨어져 있고 4,000Hz에서 정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소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위험을 알리는 신호음 같은 소리는 조금 높은 주파수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소리에 대해서 연세가 드실수록 인지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의 변화로 있어서 그다음에 마지막 균형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은 자세 유지와 운동 지금도 필요해요. 공수도 기본적인 이 균형 이런 거 보면 이런 상황을 쓸 때, 반응이나 이런
하루를 들고 섰을 때 눈을 뜨거운 발을 들어가는 그렇지 잘 들을 수 있어요. 눈이 깜빡이 있어요. 어지러워. 그게 이제 시각이 균형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통해라고 이런 육수성 감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도 균형 감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이런 균형 반응은 감각의 종합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균형 감각이 이제 반사는 반응이 운동의 작용이고 포괄적으로 이런 균형 감각도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 있는 자세에서는 40세부터 유의하는 감소를 보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근육에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시각이나 무게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평소 세제에 대해서 문제를 잘 못 느끼시거나 어떤 분들은 조금 예민하시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가면서 뭔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맛에 음식의 맛에 대한 생각도 어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음식이 맛있다. 그다음에 서로가 알거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능이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진단은 짜고 있지 않아, 나는 달걀 먹지 않아 하는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감각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니 다시는 짜게 먹지 않는다, 달걀 먹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각이 떨어져서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짜게 먹거나 달걀 먹거나 이런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의 변화에서 인지 기능의 변화. 인지 기능의 변화는 이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지능, 승능력, 심리 상태 이런 것을 포함하는데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작업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작년에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혼자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연령이 들어가면서 인지 기능이 좋아하는 지성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력의 저하 때문에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도 많이 느낍니다. 집단 느낌이 다르지 집단 느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만들었던 말도 무슨 얘기했지 못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능력이 그래서 너무 짧고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써서 늘 습득할 수 있는 붙여주시나 이런 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인지 기능에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하던 일을 계속하는 데는 별 장애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을 학습하거나 수용하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이고 쉽게 볼 수 있고 명료하게 적어서 붙여주거나 기억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동 기능의 변화는 운동 기능은 근력이나 순발력이나 능차성, 지구력, 유연성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령이 증가하면서는 근육의 근육수 자체가 분수하게 되고 또 당연히 수가 줄어드니까 근육의 양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근육의 힘도 들고 강도도 줄고 그것 때문에 피부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매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시간 일을 돕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했을 때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라는 것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8시간 일하시는 분 힘드세요. 아무래도 이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6시간 정도만 일하면 좋겠어요. 몸에 힘이 붙여요 하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령과 함께 관절의 연습이 이런 것들에 중요하다. 그래서 기능의 변화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해지고 인지하는 영역이 좁아지고 또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길을 문턱에서 걸려서 넘어진다 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문에 젊은이들은 민첩하고 연습이 좋고 개념 방식이 좋기 때문에 문턱에 걸리기가 직한 것 자체는 금방 볼게요. 지금 비와요. 끝나고 뛰어가요. 스트레스 일반화하는 이번 시간에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 문의에 대하여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근로자는 업무 중 친절도 확인 평가 사업과 안내가 특출날 발생하는 업무의 중압감과 고객으로 받는 언어 폭력 등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은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처럼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알 수 없는 개인적 소리를 촉발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회사 광산에서 작업 중 동료 근로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어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을 겪은 이후 심한 불안감을 느낀 남성 근로자는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어 치료 중입니다. 이같이 가족 지지 비냐, 직장 내 동료, 상사의 지지 체계가 빈약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실은 직무 스트레스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측정과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정신보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정신 또는 신체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에는 바람직한 스트레스와 바람직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유스트레스는 도움이나 행복감을 주는 바람직한 또는 원하는 스트레스로 사전에 이미 계획된 것, 조절과 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스트레스는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행복을 주는 스트레스로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예측이 가능한지와 통제가 가능한가입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부적절하고 과도한 육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말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는 응급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 발생되는데요. 예를 들어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근육 긴장과 심박동이 증가하는 경우와 같은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삶의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경직감, 적대감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에 대해 인체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놀라게 되고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합니다. 즉,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경고 반응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극에 대한 여유를 갖고 바라보게 되고 적응을 하려 하거나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도실피질 호르몬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어 우리 신체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는 저항 단계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 신체적 방어도 줄게 되고 적응 에너지도 고갈되며 이때 경고 반응의 신체적 징후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소진 단계까지 오면 신체의 어느 기관에 병이 발생되거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정신 신체적 질병이 나타납니다. 심혈관계는 빈맥,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경성 구토, 위경련, 가슴앓이, 딸꾹질, 설사, 위궤양, 십이지장 대양, 변비 등의 위장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에는 신경성 기침, 기관지 천식, 과호흡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식기계는 빈뇨, 발기부전, 불감증, 조루증, 월경불순, 불임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에는 당뇨병, 비만증, 갑상선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두통, 수전증, 신경증 등은 신경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계에는 근육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계에는 두드러기, 원형 탈모증, 간염증, 신경성 피부병, 다한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로 알코올 남용,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정신 또는 신체적 질병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자율신경계의 반응과 취약한 신체 기관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진보 스트레스 중재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각 추구성입니다. 감각 추구 성향이란 감각 자극이 높거나 낮은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일반화된 성성으로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극함을 선호하여 도전을 즐기고 쉽게 실증을 냅니다. 또한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고 흡연, 과속운전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증적 경향성입니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기분 변화가 심하며 쉽게 불안해하거나 우울하고 지나치게 근심 걱정을 하는 성향으로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처하기 쉬우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또한 정신신체적 장애나 신경증 같은 정신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자신들의 높은 각성 상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은 생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안정되고 특징적인 반응 양식을 지칭하는 심리학적 구성 개념입니다. 이 내구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가지며 스트레스 사건에 덜 민감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경험하는 일이 적습니다. 강동 통제 신념은 개인의 행위가 환경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지칭합니다. 이처럼 내적인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질병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방을 위한 행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형 행동 패턴이라고 불리우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또는 사물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과 승부에 집착하며 항상 시간에 쫓긴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입니다. 사람들과 사회적 결속을 잘 맺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생활에도 활력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도 잘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겪게 되는 우울, 불안 등의 감정은 가족, 동료 등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빨리 극복이 가능합니다.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발행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 또는 업무 내용, 업무 조직 및 작업 환경에 해롭거나 불건전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및 생리적 반응 패턴으로 고도의 각성 및 걱정, 그리고 때로 극복이 안 되는 느낌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는 먼저 근로자 자신이 업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업무 요구도, 잔업, 교대 근무, 기계의 속도, 통장의 등과 같은 시간적 압박, 업무 시간표 및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압박 또는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등의 통제 결여, 기술 과속 활용 등의 업무 구조, 불쾌한 환경, 물리적 또는 독성학적 유해 요인의 위험,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업무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업무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고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는 등의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경쟁 등과 같은 조직과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만 개별 업무 또는 조직 차원을 뛰어넘는 상황의 것들로 지역사회, 고용불안, 경력에 대한 요구사항 등과 같은 조직 계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들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처한 환경 등과 같은 비직업성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결과물인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개인적 변형 요인에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잠재적 변형 요인으로 행동 양식 및 개인적 자원 등이 있으며 환경적 변형 요인들에는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지지로 감정적 지지, 자존심의 확인, 정보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설명 모형 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는 물리적 요인, 업무의 내용, 조직적 요인이 있으며 개인적 요소에는 사회 인과적 특성, 분노, 인지-행동적 특성이 있습니다. 비직업적 요소에는 가족 상태, 직장 가정 양립, 완충 요소에는 사회적 지지,
내적 동기,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급성 반응에는 직무적 반응, 정신적 반응, 신체적 반응, 행동적 반응이 있으며 질병에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권고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실책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내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판단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 작업을 위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작업량, 작업 일정 등 작업 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작업 방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상담 자료들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관련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혈압 관리 등 건강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가 모두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가정의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심리적 반응과 행동 변화입니다.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으면 불안, 우울, 짜증 등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물론 불유쾌한 정서의 영향으로 대인관계에서 많은 불안을 경험, 특히 부부, 가정 문제 등이 유발됩니다. 또한 직무상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인 직무 긴장이 유발되는데요.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반응은 다음과 같이 조직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직적 수준에는 높은 결근율, 높은 이직률, 낮은 수행성과 생산성, 비효과적이거나 모순적인 경영 방식, 불만족스러운 꺼지지? 개인적 수준에는 불통, 위장장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 하루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혹시 수업 늦다가 잠깐 화장실 갔던 것도 못다는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내일 똑같이 1시 반이에요. 네.